안녕하세요. 에너젝스 공동대표 홍두아입니다. 벌써 저희 시리즈 네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영상 찍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긴장되고 그랬던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벌써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저희 영상도 거듭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재밌어지고 조회수도 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 오늘 다룰 주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3명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번에 저 빼고 이렇게 3분 친환경 건축 전문가 3분 모셔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모인 까닭이 이번 영상의 주제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 바로 제로 에너지 빌딩의 총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들어간 핵심 기술, 그러니까 패시브, 액티브, 그리고 재생에너지 3가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도 저희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 책에 있는 국내 최초 제로 에너지 빌딩 1등급 달성한 저희 DY 빌딩에 대해서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우리 본부장님 네. 못 뵀었는데 별일 없으셨죠? 예, 네. 필요 없었습니다. 그 영상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이제 건축 설계하신 순정락 수라님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네, 그런 걸 새롭게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분량이 길었어요. 예. 그리고 막 원래 계획했던 것 넘어서까지 얘기가 막 펼쳐졌는데 재밌어서 우리가 한 번에 좀 담았고요. 네. 오늘 하신 말씀이 남았는지 좀 걱정이 될 만큼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사실 오늘 주제가 건축 설계도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긴 한데 네.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만 요약해서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핵심 부분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설명한 거는 이제 그 에너젝스 DY 빌딩에 적용된 그거에 딱 맞춰진 이제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미시기후부터 어떻게 하면 제로 에너지 빌딩이 정상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작동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건축가로서의 그 고민들을 말씀을 쭉 드리다 보니까 이게 파트별로 끊기가 좀 애매해서 네. 그냥 제가 하던 식으로 그냥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 내용까지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약간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오늘은 저번에는 DI 빌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태양광 빌딩 제로 에너지 빌딩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제너럴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제가 서두에 우리 빌딩 사례 갖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됐죠. 포함된 건가요? 그것도 포함돼 있죠. 당연히. 그럼 계획대로 진행되나요? 그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쭉 갑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 책에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다루는 4장 여기에 네. 보면은 이제 처음에 건축에 대해서 기초 설계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패시브, 액티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순으로 그 다음에 뱀스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순차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기본 현황 분석이 기초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미시기후예요. 그러니까 미시기후를 일반적인 건축의 어떤 단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제로에너지 빌딩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지금 기본적인 법적 기준으로도 기본적인 패시브 수준으로는 이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태양광 파넬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심지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태양광 파넬을 운용하기 위한 빛, 태양, 그 다음에 그늘, 인근 건물의 그늘,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왜냐하면 쿨링을 위한 거. 그런 거죠. 또 그거를, 그러다 보면 기압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처럼.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미시기후라는 게 뭐 우리가 비가 오냐 안 오냐 이런 뭐 기후보다도 조금 더 그 건물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기후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큰 기후, 그러니까 미시기후는 땅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후가 다 있긴 하겠지만 땅마다 기후는 다 달라요. 바람의 방향도 달라요. 옆에 건물 때문에 이 땅 전체적인 땅의 그 풍향이 예를 들어 뭐 동풍이 분다 하더라도 옆에 동쪽에 큰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은 사실 이렇게 와류가 생겨서 반대로 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하는 제가 이제 춘토르 선생님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양산모성지에 이제 춘토르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이제 그 다실 같은 거를 이제 설계를 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그거를 계획할 때 이제 그 옆에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 프로세스를 공유를 하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스위스에 계신 분인데 한국에 그 조그만 다시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 기간 동안 제일 먼저 한 게 거기에 풍향계와 온도계와 각종 측정 도구들을 다 놓고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넘게 그걸 체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은 아닌데도 네. 그렇게 미시기후부터 봐가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건축가들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게 사실 특별하게 제로 에너지 빌딩을 해야겠어 뭐 아예 생뚱맞은 게 뭐가 다 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건축이라는 게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네. 그게 어떤 자본이라는 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법이나 어떤 정책이 끌고 가는 가는 와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결국은 본질적으로 건축가들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고민을 하게 만들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결국에 제로에너지 빌딩이라는 특수한 어떤 형태도 있지만 결국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또 심도 있게 고려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들어갔다. 왜냐하면 네. 건축가가 어쨌든 그러니까 맨 위에서 많은 그 협업자들, 그러니까 뭐 전기, 구조, 설계, 토목, 설비, 토목 뭐 이런 분들의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같이 마치 컨덕터, 그러니까 뭐 지휘자처럼 뭔가 이런 걸 하나로 다 딱 뭉쳐야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점점 더 이 건축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단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더 형태와 디자인에 점점 더 관여가 돼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마치 제품 디자인처럼 기술이 디자인이 돼야 되는 거죠. 마치 철학이 디자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철학이 그냥 기본이 되고 이제 기능이 디자인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건축가가 그런 역할을 하게끔 조금 더 뭔가 전체를 다 바라보고 기술이라는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집중돼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기술들이. 그만큼 역할이. 초기 단계에서도 그런 기술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들과의 조화를 잘 미리 인지하고 가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게 사실 소규모 건축물이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거의 뭐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동수로 따지면 이제 가장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환경적인 요소도 물론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몇 개월을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시뮬레이션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거든요. 가상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공건축물에서 어떤 큰 건물에 대한 입찰이 나왔을 때 어떤 친환경 컨설팅 회사가 이제 계획 단계부터 1조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가 오는 그 연간 이제 기후 데이터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해서 뭐 바람길이 필요하면 뭐 계구부라든지 형태를 조정하고 이런 이제 초기 기획 단계 때부터 건축과 협업을 해서 이런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잡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큰 건물일 때 이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프로세스가 근데 건물 규모가 작으면 이제 이거를 건축가분들이 혼자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애로사항일 거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런 서비스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합리적인 가격에 설계비가 이제 많지는 않잖아요. 건물 규모가 작으면은. 규모가 작으니까. 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플랫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에너지엑스에서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한번-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 단계 주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분석도 하고 네. 또 예측도 하고 해보고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사실 재미있는 얘기들은 지난 영상에서 많이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더 또 다른 측면에서 기술적인 얘기들 혹은 에너지 측면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패시브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건축물 본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중에서 또 핵심은 단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 좀 말씀드릴 게 여쭤보고 싶은 게 단열 성능을 네. 이제 고려를 할 때에 창면 적비 아니면 뭐 단열재 이런 것들이 다 성능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계획할 때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처음 이제 뭐 설계를 들어갈 때 이제 허가 전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뭐 그 안에 부속 서류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의무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건축물에서 기본적으로 창면 적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무 사항 중에 어떤 벽체의 평균 열관료율을 일정 부분 만족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 평균 열관료율이라는 것이 열 관류율? 네, 평균 열관료율이라는 발음이 것이 좀 어렵군요. 평균 열 관류율. 네, 맞습니다. 이것이 창과 벽에 어떤 그 벽체에 열이 이제 잘 통과하지 않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벽체의 열 관료율이 창의 열 관료율보다 최소 7배에서 10배 정도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단열 성능이 좋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문을 보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재료적인 특징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벽체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열재가 벽체 열관료율의 핵심입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이 의무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창면 적비를 몇 프로로 가져가야 되냐 그것들을 처음에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이제 40%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면 적비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단열재입니다. 그러니까 단열재도 이제 우리가 비드법 단열재를 쓰냐, 압축법 단열재를 쓰냐, 아니면 경질 우레탄을 쓰냐에 따라서 그 정해진 법적 그 열 관료율 성능치가 있는 거고요. 단열재 각각의 두께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질 우레탄 단열재를 100ml를 써서 이 열관료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비드법 단열재를 200ml를 써서 이걸 만족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안이 다양하게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께별로 그리고 종류별로 가격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열 성능 관점에서만 접근을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건축물의 성능 그리고 뭐 외단열을 하냐 그리고 화재 어떤 이런 것들 전부 다 따지다 보면은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단열재를 찾긴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창면 적비를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창면 적비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 성능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창면 적비는 아까 40%에서 점점 작아질수록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열 성능을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좋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리기 전 단계에 그 에너지 요구량이라는 걸 뽑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유리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창면 적비 뭐 10% 하면 10%, 15%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개구부가 너무 작아지고 그냥 우리가 답답한 건물이. 창의 기능을 거의 뭐 없으면 또 그거는 그 거주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적절한 창면 적비를 계획을 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30%에서 40% 사이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국내의 단열 성능 수준은 지금 현재 어떤 독일의 패시브 기준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수준이라는 게 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은 의무사항에 의무사항입니다. 의무 기준이 네. 이미 굉장히 높군요. 네, 이거를 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1980년에 단열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단열재 두께가 우리가 보통 그때 스티로폼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때 1980년에 50mm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50mm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2008년도까지 봤을 때 이 50mm는 외벽 기준입니다. 외벽 기준이고요. 네. 2008년도까지 이 단열재의 두께가 한 75m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몇 년인가 2008년에서 80년 그 28년 동안 근 30년 가까이 단열재가 늘어난 수치는 사실 25m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스티로폴 가지고 벽체를 기준으로 단열재를 법적 의무 기준을 만족하려 그러면은 몇 밀일 것 같습니까? 최근에 많이 늘어났나 보죠? 네, 최근까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한 100mm? 아 너무 아쉬워요? 땡. 잠깐만. 예, 150? 땡. 아 땡이에요? 그 150 근접하셨고요. 네. 그 150m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글쎄, 그때가 2008년도면 제가 열심히 놀던 때인데. 저탄소 녹색 성장법이 시행이 아. 됐었고요. 그때부터 이 단열재 두께가 법적 의무 기준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도 최소 2배 이상 아, 이렇게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멈춘 시기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단열재 두께는 많이 늘었다. 충분히 늘렸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단열재 두께를 이제 늘리면은 당연히 에너지 요구량, 열 성능에 있어서 좋아지죠.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가냐면요. 어느 순간 이제 단열재 두께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수렴합니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도 뭐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보다 단열재 두께가 더 좋아져도 에너지 요구량 관점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축 건물에서 이제 현재 법적 단열 기준으로 설계를 해도 어느 정도는 패시브 건물의 90% 수준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단열재 그냥 법적 기준만 써도 이제 괜찮고, 이제 성능 관점에서 아니면 이제 화재 관점에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건축주의 니즈에 따라서 단열재를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사실 이미 우리의 건축 기준에 보면 단열 성능을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달성을 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입장에서 더 이상 제로 에너지 건축이 아니었을 때 대비해서 더 강력하게 단열을 강화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근데 봐도 될까요? 이렇게 좀 혹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법적 기준으로 이제 중부 1, 중부 2, 그리고 남부 지역, 제주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후 데이터가 이제 그 에코투 시뮬레이션에서는 기후 데이터가 좀 수십 개가 됩니다.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열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 단열 두께에서 그래도 최적 그 제로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두께가.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이제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에코투 시뮬레이션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축 건물에서는 기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단열재 두께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드라마틱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990년도 건물을 에너지 효율 등급을 베이스라인을 돌렸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는 단열재를 지금 법적 기준으로만 해도 에너지 요구량이 300 정도가 나오던 게 뭐 절반 이상 떨어져서 에너지 효율적으로는 그린 리모델링이나 이런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에너지 효율 평가가 드라마틱하게 단열재만으로도 이제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의 효과적인 어떤 결정이랑 네. 리모델링에 대해서 결정은 좀 다르겠군요. 네, 맞습니다. 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다 돌려보긴 해야 됩니다. 신축도 너무 막 추운 지방은 어느 정도 단열 두께를 더 하는 게 에너지 그 에코투 관점에서도 좋고 우리가 생활하는 관점에서도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디테일한 고민들이 꼭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뭐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네. 실제 사용에 기반한 또 우리가 이제 단열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실제 어떤 이 분야의 어떤 패시브 건축
건축가 분들의 전문가들의 이제 어떤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디까나 법적 단열 기준이고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평가인 거고요. 실제 시공을 해서 유지 관리해서 쭉 이제 데이터가 쌓였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독일보다도 단열 기준이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절적인 그런 차이도 크고 아. 정말 극지방은 정말 춥기 때문에 이런 법적 단열 기준과 시뮬레이션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단열을 더 두껍게 더 기밀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분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치가 충분히 쌓이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허가나 이런 의무에 의존하지 않고 진짜 뭐 집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렇군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아파트도 2008년 이전 아파트하고 2008년 이후 아파트하고 그 단열재가 분명히 틀릴 거 아니에요. 네, 다를 겁니다. 그러면 2008년 이전은 굉장히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어도 같은 지역에 네,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2008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가 훨씬 더 따뜻하다는 뜻인가요? 아파트는 내단열을 하니까 예. 내부에 단열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집에서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단열재는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이제 내단열이냐 외단열이냐는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네. 내단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이제 결로를 발생을 시켜요. 특히 주거에서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의 외단열로 설계해 본 적은 없어요. 내단열로. 네. 거의 주로 외단열로 말씀을 드리죠. 그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좀 건축법 안에 있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법에 많이 있습니다. 그 있고 예전에 친환경 주택이라는 이제 평가로 이렇게 했었고 약간 이제 비주거 건물보다 아니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안에 있는 좀 그런 단열 기준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는 항상 이제 어떤 LH나 SH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어떤 그 시대에 가장 이제 적합한 성능으로 기준과 시방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반 건물보다는 좀 단열 쪽은 좀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건물마다도 조금씩 기준이 다르고 네. 어쨌든 제시해주는 기준에 맞게 또 설계하고 또 현장에 맞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패시브랑 액티브랑 둘 다 네.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은 상당히 효율이 높은 것들이다. 그런 네.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로 에너지 빌딩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 그리고 액티브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자립률을 달성하는 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결국에 제로 에너지 빌딩에서 각 등급 목표에 맞게 자립률을 이제 달성을 하려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이 계획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도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보통 태양광을 이용한 그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태양광. 예, 뭐 그 이외에 또 풍력, 지열, 연료전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재생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태양광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또 이유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지 관리에 가장 편한 그 재생에너지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건물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도 없고 또 설치가 안 되나요? 일단 미관상 소음 때문에 이 도심지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프로펠러가 좀 영역을 크게 차지하니까. 그러겠죠. 소형은 뭐 요새 잘 나오지 그 않죠? 일본의 그 주택 그 전시 가보니까 소형도 있는데 예. 이게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풍기 같은 걸 바깥에 설치한 것 같이 굉장히 소음이 날카로운 소음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이제 주거 환경에는 풍력은 거의 안 맞으니까 그렇군요. 국내에는 이제 지열 또 연료전지 네. 이제 또 태양광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만 좀 여쭤보면 예. 태양광과 태양열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태양열이랑 어떤 차이죠? 그 일반 분들이 뭐 심지어는 뭐
뭐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태양광을 태양열이라고 이렇게 오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태양 에너지는 이제 두 가지 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 물을 데펴 가지고 사용하는 게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네. 태양광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게 태양광입니다. 그러면 태양열은 전기를 만드는 건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온수 탱크를 중간에 놔둬 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1차적으로 데피는 그런데 오늘날에 주로 많이 도입되는 건 태양광인 광입니다.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거의 모든 에너지원이 전기 에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니까 태양광 발전소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 발전소의 작은 개념이 이제 건물로도 들어가서 그렇죠. 제로에너지 빌딩 만들 텐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유지 관리의 장점 네. 이런 게 있는데 뭐 지열이나 아니면 연료 전지는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이렇게 풍력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 발전기가 회전기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전기기는 이제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기술자가 상주를 해야 되고, 뭐 갑자기 그 바람에 따라서 이 베어링이 과열될 수도 있고, 그 발전기 속도가 그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데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야 돼요. 이거 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뭐 지열이나 연료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이 된 전기를 인버터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AC로 변환하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지금은 확실히 20년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제품은 20년 지나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네네. 근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제조업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한화, 뭐 한솔, 뭐 그런 업체들에서 20년을 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너 20년 된 발전소 있어? 근데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0년 된 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광 패널이 20년 정도, 20년 이상까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증명해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유지 보수가 일부 필요한 게 인버터라는 장비가 있는데 전자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패널하고 다른 거죠. 패널이랑 이제 패널에서 발전된 DC 전기, 직류 전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AC 전기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전자 장치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전자 장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있는 가장 많이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콘덴서 그 부분이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이렇게 열화가 돼가지고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콘덴서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콘덴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버터 같은 경우는 뭐 1대1 교체도 가능하고 부품 교체도 가능하고 네. 가능하니까 처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비를 해놓고 나면 크게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타 재생에너지보다는 월등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대한 노력을 훨씬 덜 들여도 그렇죠. 정상적으로 계속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건물에서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할 때 네. 대부분 태양광을 도입하는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에너지 건축물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DY 빌딩에도 태양광이 적극적으로 예, 도입이 된 그런 형태고 경제성으로 봐도 같은 우리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유지 관리를 할 때 네.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사실은 다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니까. 네. 예. 또 하나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일단 뭐 유지보수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외에 용량 그 변경의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태양광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소 같은 게 1메가와트 발전기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생각보다 그 바람이 설계보다도 훨씬 바람이 많이 불어서 1.1메가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예, 발전기가 1메가짜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인버터의 여유 용량 내에서는 태양광 모듈 더 설치하면 됩니다. 아, 모듈 추가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메가와트에서 1.1메가와트 인버터 용량의 여유가 있는 한 범위 내에서 모듈 더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아하. 또 그거보다 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 해서 100kW 정도를 줄여서 1메가 그러니까 1000kW 발전소를 900kW 발전소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량에 굉장히 유연성을 갖고 있죠. 아, 그런 것들이 향후에 다른 계획을 가질 때도 장점이 되겠네요. 아, 그래서 근데 다른 재생에너지는 한번 설비해 놓으면 거의 픽스가 돼 있죠. 네. 아, 그것도 건축물에 적용할 때 또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PV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네네.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또 자세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건축물에 결국에 태양광을 적용할 때 BIPV라는 개념을 저희가 거의 매번 영상에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 해주셨죠. 예전엔 숨기고 싶었는데 이제는 드러나는 영역까지도 활용을 네. 해야 된다. 네. 좀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 적용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BIPV가 벽면에 들어간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민하면 조금 더 좋은 혹은 효과적인 그런 설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태양광 판넬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리이기 때문에 앞뒤 그러니까 전면에 유리고 사실 그게 난반사를 시켰다 하지만 어쨌든 빛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게 태양이 면하는 빛이 면하는 부분으로 또 향해 있어야 되고, 너무 각도가 또 치우쳐지면 발전량이 또 떨어지고, 그리고 색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지금 또 기술적으로 효율이 또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 DI 빌딩이 이제 검정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거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 색상은 밝아지지만 약간 뭐 도트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일부 모듈 위에 앞에 있는 유리 부분을 조금 성형시켜서 다른 재료처럼 보인다던가, 약간 그런 기술 개발들이 있는 거를 저 얼마 전에도 이제 컨퍼런스 가서 한번 봤는데, 네. 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건축이 되기 위한 어떤 매터리얼로 이제 점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DY 빌딩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은 그 태양광 판넬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거면은 충분히 되겠다. 네. 그래서 그게 사이즈를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건물을 설계한 거거든요. 그 예. 모듈의 반복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선배 건축가님 만나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더니, 야, 그 건물 모듈이 왜 그래?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그 우주의 모듈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가들끼리 그 쓰는 우주의 모듈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듈. 네. 300, 600, 900 또는 또 2의 배수. 그러니까 뒤에 그 숫자 뭐 1200 저희 모듈이 뭐 1239 뭐 이래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넌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 듣거든요. 아직 너 수준이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정수 모듈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기본인데, 저희 건물 모듈이 좀 복잡하죠. 네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그 판넬 자체가 뭐 663 이랬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그런 판넬들의 기술 개발들이나 네. 한라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요. 저도 DI 빌딩 할 때 조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또 뭐 심지어 아예 프린팅이 된 판넬도 나오잖아요. 그 MVRDB가 약간 선보인 건물도 있긴 하지만,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실제로 리모델링 할 때도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벽돌 건물인데 벽돌 프린팅해서 어느 정도 그 텍스처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태양광을 발전하는 스킨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말씀대로라면 사실 우리가 흔히 태양광 모듈 하면 상상하는 그런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보시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찾아보면 조금 나올 것이고,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지금 기술 발달이 빠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빌딩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이즈가 정해진 모듈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본부장님, 그 모든 그 BIPV가 다 사이즈가 고정된 형태로만 생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형태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회사마다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모듈 한 모델만 생산하는 모듈도 있고요. 그런 회사가 있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모듈을 저희 외벽에다가 DI 빌딩 외벽에 사용을 그러니까 저희는 설치를 했지만요. 목적을 가지고 그걸 예. 선택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다양하게 원하는 이게 주변에 있는 그 건물 창문 사이즈와 맞게 다 변형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 맞춤 생산도 가능하군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축가 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건물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겠군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물성이라는 건 유리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거를 잘 커버하기 위해서 또 디자인이 또 같이 또 따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BIPV 태양광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패시브, 액티브,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 근데 그거 말고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요건을 갖추고 나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설계 단계에서 이런 소요량 혹은 자립률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도환팀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그런 시뮬레이션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일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방법들이 쓰이고 있나요?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니즈가 있긴 한데 그 인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설계 단계 때 예비 인증을 하고 시공 단계 때 준공 전에 본인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아, 그럼 인증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인증서나 인증 명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3의 기관이 평가를 합니다. 공인된 인증 기관이 평가를 하고 그곳에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한 여러 첨부 도서들과 시험 성적서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근거로 인증원이 이제 에코트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평가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이 도서가 나오는 시기가 보통 언제냐? 우리가 인증원에 제출해야 될 모든 도서를 꾸리는 것에 어떤 이제 평균 이제 제출하는 평균 시기는 실시 설계 단계입니다. 보통은.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 기획 설계 단계 때 신재생 태양광이 얼마나 들어가고 공사비가 얼마나 추가가 되는지 이거를 당장엔 알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행은 아니죠. ZEB 인증이 민간에서는 아직 이제 수요는 공공보다는 많지 않아서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수요가 늘어날수록 분명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다 그러면은 어떤 그 근린생활 시설이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선배 건축가분들의 요청을 해서 그 건물의 스펙을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네. 그 참조할 수 있는 건물들 이제 경험을 우리가 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용도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뭐 9개 이상은 될 겁니다. 보통 그래서 그쪽에 문의를 하면은 아마 이제 그쪽은 어쨌든 수행했던 사례가 많으니까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했던 프로젝트가 똑같은 프로젝트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연료전지나 지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연료전지나 지열은 우리가 어떤 열원이나 급탕에 이 시스템이 포함이 되니까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안에서도 분리할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순전히 에너지만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는 그 에너지 평가는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각각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목표하는 에너지 소비량에 그 우리가 적용하려는 태양광 용량들을 이렇게 늘려가 보면서
자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냥 예측을 해보는 거죠. 좀 태양광을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하기도 간단하군요. 네,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해보는 방법이 뭐 가장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또 에코투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또 이제 이 태양광을 생산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긴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독일의 이제 DIN 18599라는 거기 기준에 근거해서 아마 로직이 짜여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파헤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이 태양광이라는 게 일사량을 기준으로 하고 일사량은 이제 국가에서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요걸 활용해서 생산량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오차 범위를 낮춰서 예측은 할 수 있겠다라고 아니, 이제 생각을 해서 아니 아까 중간에 알고리즘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이렇게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가 보네요. 네,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프로그램 안에 이제 에코투라는 프로그램은 배포가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은 네,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정확한 결과를 나중에 알게 된다? 아니면은 프로그램 사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용은 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제 평가 자체는 인증원에서 이제 그쪽에서 평가한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그 최종 결과를 받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예측치를 알기 위해서 보통 활용하거나 뭐 이렇게 검토용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설계 과정에서 그런 시뮬레이션도 평가하는 기준에 맞춰서 같이 해주고 그래서 네네. 인증할 수 있는 기준인지도 예측해보고 그게 또 설계에도 반영이 되고 또 평가 측에도 원활하게 또 전달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건물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이제 공사비 증가나 어떤 공기 지연의 어떤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규모 공사에서는 어쨌든 초기 단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꼼꼼하게 계획하는 게 나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나 이제 필수적이죠. 필수적으로 이런 이제 친환경 컨설팅사나 아니면 설계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에코투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보고 이제 최대한 오차율을 낮추는 거죠. 낮춰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시스템을 반영하고 그리고 공사비를 반영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술에 대해서 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세 분이 각자 갖고 계신 전문성들이 있는데 그것들 제로 에너지 빌딩에 관련된 것들을 오늘 잘 말씀해 주셔서 영상에서도 또 보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들어가는 세 가지 기술 있죠. 패시브, 그리고 액티브, 그리고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까지 이렇게 기술들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익숙하게 퍼져 있던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모두 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갖게 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과 이런 노하우들을 이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잘 설명드려서 에너지 자립률도 필요한 만큼 혹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쾌적한 그런 건물들을 잘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 에너지엑스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번째 영상 준비하면서 또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압박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좀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이런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